안녕하세요. 시대의 흐름을 리드하는 법률사무소 리앤컴퍼니 이태현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20대 재수생이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며 A씨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면접을 빌미로 A씨를 부산의 한 스터디 카페로 부른 B씨는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변종 성매매 업소로 A씨를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A씨는 피해를 당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키스방 일을 하다가 성병에 감염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이 크다 보니까요. 위계 간음, 강요행위, 강제추행, 간음유인, 추행유인, 성매수, 직업안정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처벌은 어떤 처벌이 나왔나요? 제가 담당하는 의뢰인은 간음유인 방조, 추행유인 방조, 강제추행 방조, 피감독자 간음 방조 이런 부분은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직업안정법 위반 그리고 성매매 알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는데요. 종합하자면 본인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부분만 유죄가 나온 것이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우리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업소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카운터를 본다고 해서 방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방 업소 업주인데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노래방 안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카운터를 본 사람이 방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매우 면밀하게 분석한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방조라는 것이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카운터를 보고 있었다든가 본인이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그 여성과 남성이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피력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조라는 행위가 강제추행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용이하게 하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검찰이 다소 무리한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애매할 때 방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병에 이제 감염이 됐다고 했는데 이 성병에 감염된 것만으로도 중형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상해죄 이렇게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그리고 만약 간으로 성병에 감염됐다 그렇게 되면 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권유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권유만 하고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매수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성매매 알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장소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가 잘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면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알선 행위가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았을 때 감경을 위해서 좀 다툴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남는데요.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폐쇄된 장소, 제한된 장소에서 피해자와 둘이서만의 대화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채집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혐의자로 몰렸다라고 해서 미안하다라고 진술을 하거나 내가 다 인정한다, 잘못했다라고 진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가다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부터 자신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로서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를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에서까지 꾸준히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당연히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당사자와 카카오톡 내용, 문자 내용, 전화 내용들을 채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히 부끄럽다고 해서 삭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또는 가해자와 쉽게 합의를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혹시 이런 유사한 또 사건들이 조금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성매매 업소나 키스방 그리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에 취직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어렵고요. 일반적 단순한 토크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물론 굉장히 큰 죄죠. 미성년자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해야 되고 또 재판부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거나 미성년자가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이고 성매매를 했다거나 그런 경우까지 처벌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정말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될 사건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가해자가 과다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스터디 카페를 가장한 키스방 업소 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사건이나 유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저와 저희 직원들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 이태훈 변호사였습니다.